조선의 궁녀 조직은 왕족을 보필하기 위해 엄격한 궁궐의 법도를 따르며 철저한 위계 질서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들은 왕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간 남자를 만나선 안 됐고, 왕궁의 은밀한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존재이니 절대로 자기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조선 왕실을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아야 했던 궁녀들. 하지만 모든 궁녀들이 규율을 지키며 살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궁녀가 자신의 잘못으로 실록에 이름을 남겼는데요. 대체 무슨 일들을 저질렀길래 숨겨야 했던 궁녀들의 이름이 기록에 남겨진 것일까요? 궁녀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시작합니다. 태종 이방원, 이분이 누구십니까? 조선의 3대 왕이자 고려의 충신이던 정몽주를 백주대낮에 때려 죽이고, 왕자의 난에서 이복 동생 방석 방번을 죽이고,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을 싹 다 죽이고, 천하민 민씨 4인을 모조리 죽이고, 그 외에도 숙청으로 유명하신 냉혹한 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이분을 킬방원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태종의 업적이나 평가 같은 건 일단 미뤄두고,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무서운 임금이었단 말이죠. 그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어 말년을 보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그 대단하신 태종께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관절염. 무릎이 시큰시큰해서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다 하시니 궁녀들이 무릎 마사지를 해줘야 겨우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12월의 추운 겨울날, 태종이 잠자리에 들기 전 장미라는 궁녀에게 마사지를 시키는데 거참 이것이 영 시원치 않게 토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에잉, 요즘 것들은 말이야, 안마 한 번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태종이 좀 꾸지람을 하시고 나니 그제서야 좀 나아져서 시원한 안마를 받으시며 태종은 스르륵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태종. 이 궁녀가 태종의 무릎에 진심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화도 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일단 부인인 원경왕후에게 보내서 이유를 좀 듣고자 했는데, 이것이 대비마마가 왜 그랬느냐고 물어봐도 입만 삐죽 튀어나온 채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태종이 장미를 다시 불러와서 너 왜 그랬니? 물어보니 꾸지람을 하시니 화가 나서 조심성 없이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세게 마사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얘가 철퇴를 맞고 싶어서 일어나 싶지만 일단 이 일은 장미를 쫓아내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궁녀한테 맞고 다니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수도 없으니 일단 묻어둔 것인데, 이 일은 2년 뒤 다시 표면 위로 오르게 됩니다. 태종은 장미의 일을 마음에 묻어두고 있었는데 요즘 궁궐 꼬라지가 아주 그냥 개판이야 하시며 장미 일을 다시 밖으로 꺼낸 것이죠. 참 이 2년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시들은 반우거에 걸터 앉아 노닥거렸는데, 이 반우거는 왕과 왕비의 신주 딴지를 모시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홀령을 깔고 앉은 거죠. 또 어떤 내시는 태종에게 잔소리 좀 들었다고 들고 있던 자아를 도랑에 집어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말단 주방장은 태종의 심부름하는 궁녀에게 성희롱 멘트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궁궐의 기강이 무너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관이 소비라는 궁녀입니다. 세종께서 소비에게 일을 좀 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 소비가 오해를 한 것이, 이거 중전마마가 심부름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주상전하가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야? 이러면서 남들 다 듣는 데서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전마마에게 삐진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지 며칠 뒤에 중전마마가 소비에게 옷을 맡겼는데 소비가 그걸 찢어서 버립니다. 이게 발각되고 난리가 났는데, 소비는 신문 받는 과정에서 왜 찢었냐는 질문에 찢어버릴 마음이 들어서 찢은 것인데 왜 찢었느냐 물으시면 이런 장금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받아서 찢었단 소리죠. 이렇게 궁궐의 기강이 흔들리는 일들이 연달아 있다 보니 태종께서도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시며 인상 깊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람 목숨이란 중요한 것이고 참고 넘기는 것이 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넘길 순 없으니 장미와 소비를 잡아서 물에 던져 넣던지 목을 졸라 죽이던지 해야겠다. 참으로 태종이 하실 법한 무서운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 두 궁녀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실록에 나오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또 세종 시절의 이야기이고 여기 주인공도 장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태종을 때린 장미와는 동명이인으로 추측됩니다. 1435년 8월 14일 세종대왕이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시니 장미라는 궁녀가 병에 걸렸다며 밖에 나갔는데 신의군 이인이 장미를 할머니 집에 초대해 잔치를 벌여 술도 마시고 같이 잤답니다. 또 그의 매부 김경제도 장미를 집에 불러서 술을 마셨답니다. 신의군은 태조의 삼남인 이간대군의 손자이고 김경제는 세종의 큰형인 양녕대군의
처남입니다. 왕족분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장미는 몸이 자주 아픈 궁녀였습니다. 학창시절 자주 아픈 친구들 있죠? 진짜 아픈 친구 말고 습관성 꾀병이 있는 친구들. 장미가 그런 궁녀였습니다. 궁녀가 병에 걸리면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장미는 이렇게 휴가를 받아내서 자유를 즐겼는데 이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자리 분위기 띄우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신의군이 할머니 집 잔치 분위기가 영 살지 않자 분위기 좀 띄워달라고 휴가 나온 장미를 부른 겁니다. 장미는 본인 특기를 발휘해 그대로 분위기를 다 찢어놓죠. 그러고는 같이 술자리도 하고 거기서 잤는데 일단은 옆방에서 잤다고 하지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하들은 장미, 이인, 할머니, 김경재 모두 차명할 것을 청했지만 일단 이 사건은 주모자인 이인을 평민으로 만들어 추방하고 김경재를 비롯한 관련자들도 멀리 쫓아내며 일단락짓습니다. 그리고 9년 뒤 평민이 된 이인이 평안도 관찰사를 찾아가 자기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사실 장미랑 사귀던 건 김경재였다는 거죠. 장미랑 김경재랑 같이 술도 먹고 잠도 자고 선물도 주고 등산도 다니고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의리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덮어 쓴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다시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이 또 뒤집어지고 다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는데 관련자들은 모두 장미가 김경재의 집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고 김경재도 이를 인정하며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장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최씨 할머니랑 잔 거지 김경재 집에서 잔 적이 없다. 극심한 고문도 다 버텨내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밉니다. 역시 보통 궁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았대도 정황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고 장미는 차명을 당하고 그 재산 또한 몰수되는 최후를 맞습니다. 신의군이랑 김경재도 죽었을까요? 아니요. 이분들은 왕실 친족들이거든요. 사극을 보면 임금 옆에 꼭 붙어있는 빨간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별감입니다. 궁궐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왕족을 경호하는 잡직인데 이들의 품계가 낮고 신분이 천하긴 하지만 왕 옆에 꼭 붙어다니는 존재들이다 보니 그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별명이 조선의 오렌지족입니다. 양반처럼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돈 있고 권력 있으니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며 한양의 유흥문화를 주도하던 게 바로 이 별감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에휴 쯧쯧스러울 수도 있지만 남자를 만나본 적 없는 어린 궁녀 입장에선 이 별감 오빠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스타일 좋고 잘 나가는 오빠들이니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궁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궁녀가 있었으니 1453년 단종 1년의 어느 따뜻한 봄날 부귀라는 어린 별감이 차비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중비라는 궁녀가 슬쩍 다가와서 붓을 하나 빌려달랍니다. 아니 무슨 궁궐에서 붓 하나 못 구하고 이까지 찾아온 건 아닐 텐데 심상치 않은 부탁이라 일단 나중에 구해주겠다 답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편지 한 통이 배달되는데 주시겠다고 한 붓은 왜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 궁궐이 조용한데 이 틈에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궁녀가 별감에게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궁궐에서 남녀가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는 일이었으나 이제 막 사춘기쯤 되는 어린 소년 소녀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비와 부귀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썸을 시작하는데 이게 요즘에도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끼친다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남고나 여고같이 이성을 만나기 힘든 환경에서 누군가 이성 친구가 생기게 되면 주변 친구들도 연애를 할 수 있게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중비와 부귀도 자기들만 연애를 하는 건 좀 미안했던지 중비의 친구 자금과 가지, 부귀의 친구 수부이와 함로까지 소개팅을 시켜줘 3대3 집단 연애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몰래 선물을 주고받으며 스릴 있는 사내 연애를 즐겼는데 이때 마땅히 줄 만한 선물이 없으니 궁궐의 물건을 훔쳐서 선물로 줬다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단 둘이 몰래 연애를 즐겼다면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단체로 이러고 있으니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일은 궁녀들의 군기반장인 감찰상공의 귀에 들어갔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상부에 보고되어 당시 임금인 단종께서도 이 일을 알게 되십니다. 이것은 부대시 차명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의금부에서 즉시 차명을 하려였으나 그나마 차명은 면하게 되어 별감은 함경도의 관노로, 궁녀는 평안도의 관비로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아마도 정을 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썸을 탔던 죄만 인정해 처벌을 감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의 이야기가 불장난이 들통났던 사례라면 내시와 궁녀 간에 좀 더 애틋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1425년 세종 7년의 추운 겨울밤
내시 손생과 궁녀 내은이 궁궐 으슥한 곳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내은이가 가져온 귀한 옥장식을 증표로 평생의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 정도면 가벼운 연애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몰래 만나온 것일 텐데 그간 은밀히 지켜왔던 둘의 연애는 이 언약식을 마지막으로 발각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발각됐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문제가 됐을 만한 기록이 하나 보입니다. 내은이가 가져온 옥장식이 세종대왕께서 머리에 매시는 옥관자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물건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을지 이 둘은 차명으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궁녀의 연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왕의 여자들이니 정조를 지켜야 한다, 궁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누군가 궁궐에서 몰래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왕족으로 속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왕후가 딸을 낳았을 때 아들로 몰래 바꿔치기 하는 게 가능하겠죠? 영조 시절 발행된 속대전에 따르면 궁녀가 간통할 경우 부대시 차명에 처한다고 합니다. 원래 조선의 사형 집행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자연 질서에 반해서 사람 목숨을 뺏는 거니 자연의 생명이 저물어가는 가을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사형을 대기하는 동안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죄인들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어서 사형수들이 목숨을 건지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영모죄 같은 중범죄자들의 경우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 하는 것이 부대시 차명입니다. 궁녀들이 남자를 만나는 것은 영모에 비교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 여겼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 궁녀들이 저지른 사건들은 다소 황당한 일이 많은 관계로 헛웃음을 들게 만들지만 이것은 결국 궁녀라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 또한 고려해야 될 사실이겠습니다. 하지만 궁녀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1만 평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갑부궁녀, 영의정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던 궁녀, 그리고 궁녀로 시작해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자들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궁녀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